저 번호는? 비 쏟아지던 그날 밤 12살 소년 지호가 도로에서 비에 젖은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옆 검은 세단 속에서 한 남자가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한민국 대기업 회장 윤성호. 그는 아이를 모른 척 지나쳤지만 나중에 걸려온 전화 한 통. 스물세모 1027 차주분 되시나요? 그리고 병원에 있던 아이의 품에서 발견된 쪽지 한 장. 도대체 지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이 품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회장에게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오늘도 사연각인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마음이 조금은 풀리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두신 사연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건 퇴근하기 직전이었다. 회색빛이 스며든 하늘에서 길게 뻗은 구름이 천천히 내려앉더니 결국 도시 전체에 빗줄기를 쏟아부었다. 유리창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사무실 조명을 따라 흘러내리고 그 위에서 붉은 간판의 빛이 번져 마치 도시가 누군가의 손길을 잔뜩 막고 있는 것처럼 흔들렸다. 회장 윤성호는 터질 듯 쌓인 승인 서류를 닫아 응접 탁자 위에 차곡히 올려놓았다. 지갑, 펜, 명함 케이스까지 항상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고 그는 하루를 버티는 법을 누가 보아도 정돈된 삶처럼 꾸며내는 사람이었다. 회장님, 차 대기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늘 같았다. 너무 예의 바른 톤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 성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구두 굽이 마룻바닥에 닿는 소리가 사무실의 텅 빈 분위기와 묘하게 어울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조명이 번쩍이며 흔들렸고 그 안에서 비친 그의 얼굴엔 오늘 하루의 피로가 조용히 얹혀 있었다. 매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혼잣말에 가까운 생각이 그의 입속에서 천천히 흘러나왔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자신이 놓치며 지나가는 것들을 잠깐이라도 의식한 날이면 이런 문장이 슬쩍 고개를 들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검은 세단이 그를 조용히 맞았다. 문이 열리고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그를 감싸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집으로 갈까요? 운전기사가 물었다. 가지.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바깥은 완전히 젖어 있었다. 도로 위에 고인 물이 하얀 가로등 불빛에 번져 마치 도시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비는 와이퍼의 박자를 단조롭게 만들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마치 오랜 습관처럼 반복되는 동작이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20시 12분. 이쯤이면 지혜와 민지는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혜였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받지 않았다. 요즘 들어 지혜와의 대화는 대부분이 왜, 또, 오늘은, 당신은, 같은 압축된 질문들 뿐이었고 그 사이를 채우는 감정들은 대개 서로 피로를 나눠받는 형태였다. 그는 화면을 뒤집어 가죽 시트 위에 놓았다. 비는 점점 더 굵어졌다. 도시 전체가 빗속에서 흔들리는 듯했다. 차가 신호등 앞에 멈췄다. 빨간 불빛이 차 내부에 번지며 붉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때였다. 툭!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빗소리와는 다른 작고 선명한 충격음이었다. 성우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아이의 얼굴이 차창 가까이로 느릿하게 다가왔다. 소년, 12살 정도. 후드티는 비에 젖어 몸에 붙어 있었고 손가락 끝에서 빗물이 떨어져 차창을 따라 흘러내렸다. 아이의 두 손이 차창 아래쪽에서 떠올랐다. 손바닥은 위로 펼쳐져 있었고 손가락은 서로 모여 있었다. 누가 봐도 도움을 청하는 자세였다. 그리고 그 자세에는 단 하루 이틀의 간절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해온 절박함이 마치 습관처럼 묻어 있었다. 아저씨, 입술이 느리게 움직였다.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채 다 들리지 않았다. 왜? 아이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1,000원만, 1,000원만 주시면 따뜻한 거 하나만. 아이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헛기침을 했다. 젖은 기침 소리가 유리창에 부딪히며 퍼졌다. 그리고 그때 잠깐 아이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스쳤다. 그는 미세하게 눈을 좁혔다. 어디서 봤지? 그런 느낌이었다. 아이의 눈매, 눈물 섞인 속눈썹, 아주 어색한 그리움이 순간 그의 가슴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곧바로 붙잡지 못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뱉었다. 학생, 여기 서 있으면 위험해. 비도 오는데. 어서 가라.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늘어지며 흔들렸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그냥. 그는 단호하게 끊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창문 버튼을 더 내리지 못하게 막았다. 이 앞에서 이런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알지? 그의 말투엔 지친 사람의 피곤함과 숫자로 사람을 계산해버리는 습관이 묻어 있었다. 얘 하나 도와주면 내일 또 그 다음날 또 여기 차 세울 때마다 문 두드리는 애들이 줄을 설 거야. 운전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어깨가 비에 젖은 후드티 안에서 한번 움찔했다. 정말 따뜻한 국물 하나만 먹으면 돼요. 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위로 올라가며 그를 바라봤다. 그때 아이의 시선이 아주 잠깐 창문 아래로 내려갔다. 차 뒤 범퍼 쪽 물에 젖은 번호판이 보였다. 2351-027. 아이의 눈이 그 숫자를 한번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치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머릿속에 새겨넣듯이 번호판을 쳐다봤다. 윤성우는 그 미세한 움직임을 보았다. 그러나 그 의미까지 읽진 않았다. 집은? 그는 건조하게 물었다. 아이는 잠깐 멈췄다가 대답했다. 예전엔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은 어른이 듣기엔 너무 슬픈 문장이었지만 그의 귀엔 그저 상황 한 줄 요약 정도로만 들렸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아이의 손등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올라왔다. 학생. 아이의 눈이 약간 반짝였다. 네. 여기 위험하다. 신호 바뀌면 차들 쌩쌩 다녀. 말이 끝나자마자 신호등이 황색으로 깜빡였다. 곧 초록불로 바뀔 신호였다. 길 한가운데 서서 아무나 붙잡는 거 좋은 일 아니야.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지금 돌아갈 곳 있으면 돌아가. 그는 손을 들어 창문 버튼을 눌렀다. 유리가 다시 올라가며 아이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아이의 입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한 번만 요라는 입모양이었다. 그러나 소리는 이미 차단된 뒤였다.
가자. 운전기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고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100m에 아이의 형체가 흐릿하게 잡혔다. 천원도 없이 젖은 손바닥을 내려놓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다. 유리 너머에서 작게, 아주 작게 100m 넘어 입모양이 딱 보였다. 엄마 냄새. 순간 성우의 심장이 아주 잠깐 멈춰졌다. 뭐라 했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차는 이미 신호를 통과했고 아이의 얼굴은 빛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성우는 한동안 100m를 쳐다보지 못했다. 비는 여전히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전 애인이었던 은희의 목소리를 닮은 듯 귓가에서 울렸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엄마 냄새라니. 그 말은 아이가 한 말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착각이었을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을 첫 번째 조각이 될 줄은. 그리고 그때 이미 아이의 손바닥에 배어있던 그 체온이 성우의 마음 한쪽을 천천히 파고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비는 이미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현관문이 처마에서 끊임없이 물이 떨어져 도시 전체가 젖은 심장처럼 두근거리는 느낌을 주고 있었다. 성우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 앞에 섰다. 키패드에 손가락을 올리자 삑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다. 문을 여는 순간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부엌 쪽 불만 희미하게 켜 있었다. 요리를 하고 남은 냄새가 아니라 식탁 위에 그냥 놓여있는 음식에서 나는 조금 식은 냄새가 공기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구두를 벗으며 젖은 양말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괜히 크게 의식했다. 오늘따라 모든 감각이 이유 없이 예민했다. 왔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주방 쪽에서 조용히 들려왔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 중이었다. 젖은 손등에 비누 거품이 붙어 있었고 표정은 엎드린 그릇의 그림자처럼 어딘가 흐릿하고 지쳐 보였다. 응. 성우는 가볍게 대답했다. 지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저녁은 또 밖에서? 일이 조금 늦어서. 그래요. 말은 짧았는데 그 속에는 이미 수십 번 묻고 또 물었던 묶여있던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설거지를 끝내고 물기를 대충 털어낸 뒤 식탁 의자에 앉았다.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다. 오늘 전화를 안 받더라. 응. 지혜는 숨을 가볍게 들이쉬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싶었던 건데. 말투는 부드럽지만 속은 완전히 힘이 빠져 있었다. 성우는 대답 대신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유리벽에 스치는 물소리가 집안을 비어 보이게 만들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혜가 입술을 축이며 물었다. 왜 비 맞았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밖에서 잠깐 일이 있었어. 무슨 일? 그냥 누가 길을 막고 있어서. 사람? 아이. 지혜는 컵을 내려놓았다. 소리가 아주 작게 났는데 그 작은 소리 하나에도 집안의 공기가 흔들렸다. 아이. 성우는 물을 한 모금 삼켰다. 1,000원을 달라고 하더군. 지혜는 웃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았다. 대신 손등을 문지르며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냥 보냈어. 그래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말투는 담담했다. 그러나 담담함 속에
마치 종이를 천천히 찢는 듯한 서늘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성우는 괜히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난히 오래 내리는 비였다. 지혜는 물었다. 근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아이의 얼굴, 젖은 손바닥, 그리고 마지막에 들렸던 낯설고도 너무 익숙한 한마디가 다시 떠올랐다. 엄마 냄새. 그리고 그것을 듣는 순간 그가 느꼈던 익숙함의 정체. 그냥 그는 대답을 흐렸다. 차가 좀 막혔어. 지혜가 바라보는 눈빛이 천천히 올라왔다. 그 눈빛에는 이해도 의심도 아닌 확신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었다. 성우 씨, 왜? 당신, 뭔가 숨기죠? 그는 눈을 돌렸다. 지혜는 그의 작은 반응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 아이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게 아닌 것 같아. 성우의 손이 멈췄다. 뭐? 당신 얼굴에 적혀 있어요. 지혜는 차분하게 말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텐데. 오늘은 당신이 신경 썼잖아요. 그녀의 시선이 그의 젖은 옷자락을 스쳤다. 그 아이, 비 맞아서 떨고 있던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 말은 마치 비어있는 곳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뚝 하고 집안에 떨어졌다. 성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밖에서 아이가 한 그 짧은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엄마 냄새. 누군가를 그토록 그리워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꾸만 은희의 얼굴과 겹쳐졌다. 그는 머리를 살짝 흔들었다. 고개를 돌렸는데 지혜의 표정이 조금 무너져 있었다. 성우 씨,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 더 흔들리게 하지 말아줘요. 무슨 소리야? 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지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근데 당신이 오늘 보여준 표정이 너무 예전 같아서. 성우의 손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예전? 그때요. 지혜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은희일 있었던 그 시절. 거실 공기가 아예 멈춘 듯 조용해졌다. 성우는 눈을 크게 떴다. 지혜 씨, 난 아직 그 시절 못 걷어냈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그 아이를 보고 흔들린 바로 그 표정. 나 그거 알아요. 딱 한 번 그런 표정 본 적 있거든.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제? 지혜는 눈을 떴다. 그 안엔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이 모두 엉켜 있었다. 은희 장례식장에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성우의 몸이 굳었다. 숨까지 멎은 것처럼 지혜는 이어 말했다. 당신이 그날 조문 오지도 못한 그 아이를 멀리서 보고 있던 그 표정, 난 아직 기억해요.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당신이 그 애를 보면서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성우의 심장이 크게 떨렸다. 그만해. 근데 오늘 지혜는 한 걸음 성우에게 다가왔다. 그 표정을 나 또 봤어요. 그 말은 누가 들어도 너 혹시 그 아이? 라고 묻는 말이나 다름없었다. 성우는 숨을 들이키며 말했다. 지혜 씨, 그건 그냥 착각이야. 지혜는 멈춰선 채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당신은 그 아이 냄새도 기억하잖아요. 성우의 얼굴이 문득 창백하게 변했다. 뭐라고 했어? 지혜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조용한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우리 아이 냄새는 꼭 기억해줘.
그거 잊었어요? 그 순간 성우는 마치 등 뒤에서 누가 칼을 누른 것처럼 숨이 턱 막혔다. 은희가 그 말을 했던 거 당신 아직 기억하잖아요. 그 말은 성우의 머릿속에 아까 아이가 했던 한마디를 번개처럼 끌어올렸다. 엄마 냄새. 성우는 입술이 말라 답을 내지 못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성우 씨, 혹시? 그리고 아주 조용히 찢어질 듯한 소리로 덧붙였다. 그 아이 당신 아이예요?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이 집 안에서 거짓말보다 무서운 질문이 처음으로 등장한 순간이었다. 지혜는 천천히 등을 돌려 방으로 돌아갔고 그의 뒤에 남은 공기는 마치 체온이 빠진 이불처럼 갑자기 싸늘해졌다. 성우가 서재문을 닫는 순간까지 비는 계속 거실 창을 치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번지는 가로등 불빛은 어딘가 낯선 슬픔처럼 흔들렸다. 동시에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는 지호가 그야말로 빗속을 헤매고 있었다. 비는 지호의 후드티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물줄기가 내려 가로등 아래까지 번져 보였다. 지호는 횡단보도 끝에 서 있었다. 빗방울이 눈썹 끝에서 떨어져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기침을 참으려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진득한 소리가 셔츠 안에서 울렸다. 주머니 안에서 손끝이 종이에 닿았다. 작고 낡은 쪽지, 손바닥보다 작은 종이 한 장. 지호는 종이를 꺼내 작은 손으로 또박또박 펼쳤다. 글씨는 누군가 아주 천천히 힘을 모아 적은 필체였다. 스물세모 1027 찾아가기 그 아저씨 착한 분이야. 종이 한쪽 아래 흐릿하게 번진 글씨가 있었다. 지호야, 엄마가 사랑해. 지호는 그 글씨를 훑으며 숨을 들이쉬었다.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 문장에는 쓰러질 힘조차 다시 불러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엄마. 지호는 입술만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가라고 했어. 기침이 또 터졌다. 젖은 공기와 먼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며 가슴이 안에서 쓸리고 있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편의점 초록빛 간판이 비 사이로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지호는 그 빛을 본 순간 마치 오래 찾던 길을 발견한 사람처럼 아주 천천히 발을 옮겼다. 편의점 앞까지 서는 동안 지호의 시야는 점점 흔들렸다. 손에 쥔 쪽지의 글씨는 비에 더 번져갔고 눈앞에서 몇 번씩 흔들렸다. 2351027. 그 숫자를 잊지 않으려고 지호는 계속 입술로만 되뇌었다. 편의점 문이 밀리는 순간 형광등의 밝은 빛이 지호의 얼굴을 환하게 비쳤다. 편의점 내부는 비와 달리 조용했다. 밖에서는 빗물이 처마 끝에서 연달아 떨어지고 있었지만 편의점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상은 두 개의 공기로 나뉘는 것 같았다. 형광등은 군데군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밤새 운영하는 가게 특유의 조금은 삐걱거리는 빛이었다. 직원은 계산대 앞에서 컵라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아? 문이 스르르 열리며 젖은 후드티가 보였다. 바로 그 아이였다. 두 손은 여전히 젖어 있고 후드티의 끝은 물기를 먹어 더 무거워 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바람에 오래 서 있다가 들어온 사람처럼 붉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은 어딘가 공허한 색이었다. 직원이 아이를 보자 놀란 듯 가까이 다가갔다. 아이야, 괜찮니? 무슨 일이야? 그 순간 아이가 시선을 올리며 아주 짧게 말했다. 2351027.
입술만 움직였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직원은 처음엔 무슨 숫자를 읊는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뭐라고? 배달번호 말하는 건 아니지? 아이의 입술이 다시 떨렸다. 아저씨, 엄마 냄새.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전 아이는 손바닥으로 진열대를 잠시 붙잡다가 툭 무릎이 꺾여 바닥에 쓰러졌다. 컵라면 용기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툭 굴렀다. 형광등 아래서 작은 그림자가 같이 흔들렸다. 직원은 급하게 달려갔다. 야야, 괜찮아? 아, 정신 좀 차려봐. 아이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숨을 들이쉬기도 힘들어 보였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손등은 찬물에 오래 담갔다 뺀 것처럼 푸석했다. 직원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119를 눌렀다. 동시에 아이를 세워 앉히려 했지만 아이 몸은 계속 미끄러지듯 넘어갔다. 119죠? 여기 편의점인데요. 아이가 쓰러졌어요. 이마가 너무 뜨거워요. 직원이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동안 아이의 손이 바지 주머니 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직원은 우연히 그 움직임을 봤다. 응? 거기 뭐 있어? 아이의 손가락이 천천히 바깥으로 빠져나왔다. 그 손엔 찢어지고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들려 있었다. 2번, 3번 접힌 종이가 비에 젖어 절반은 번져 있었고 절반은 여전히 글씨가 살아 있었다. 직원은 종이를 펼쳐보았다. 종이에 적힌 글씨는 어른의 글씨였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 같았다. 2351027 찾아가기. 그 아저씨 착한 분이야. 아프면 꼭 가. 맨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호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직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호? 아이의 이름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는 다시 아이를 흔들며 외쳤다. 지호야. 야, 정신 좀 차려. 하지만 아이는 이미 대답할 힘이 없었다. 입술만 모으듯 움직였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직원은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하나만 또렷하게 들렸다. 1027. 직원은 손에 쥔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 2351027이라는 번호는 지호에게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라는 것을. 구급대원이 도착해 아이를 들것에 눕히고 검진을 시작했다. 탈수 심한데요. 호흡도 약해요. 열도 많이 올랐고. 구급대원은 휴대용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말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이 아이 홀로 온 것 같아요. 구급대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할게요. 보호자 연락처라도 찾아보셔야 하는데. 직원은 손에 쥔 종이를 다시 펼쳤다. 종이엔 이름도 주소도 없었다. 그저 2351027 찾아가기 그리고 엄마가 사랑해 그 단서뿐. 하지만 한순간 그의 머릿속이 스치듯 환해졌다. 혹시 차량 번호 아니야? 직원은 인터넷 검색창에 2351027을 입력했다. 당연히 공식 조회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시대엔 공개되어 있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서 충분히 연결되는 길이 있었다. 차량 번호판 커뮤니티, 사내 차량 등록 게시판 캡처, 근처 대기업 임원 차량 관련 기사,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캡처, 그리고 조회된 이미지 하나가 눈에 딱 걸렸다. 검은 세단 2351027 윤성우 회장 전용 차량. 직원의 숨이 잠깐 멎었다. 회장? 바로 그때 지호가 들것 위에서 한마디를 더 중얼거렸다. 엄마. 직원은 순간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휴대전화가 서재 책상 위에서 울렸다. 성우는 한참 동안 화면을 보았다. 낯선 번호였다. 받을까 말까? 오늘 하루만 해도 숨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지혜가 던진 그 질문이 아직도 머릿속을 때리고 있었다. 그 아이 당신 아이예요? 그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상대는 숨이 가쁜 목소리였다. 혹시 2351027 차량 주인 되시나요? 성우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맞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직원의 떨린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기 한 아이가 쓰러졌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쓰러지기 전에 계속 그 번호를 말하더라고요. 2351027 아저씨 엄마 냄새 찾아야 되다고. 성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숨이 턱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호라는 아이 아세요? 성우는 정말 처음 듣는 이름이라 고개를 저으려다 갑자기 멈췄다. 귀에서 아까 아이의 마지막 한마디가 다시 울렸다. 엄마 냄새. 그리고 지혜가 몇 시간 전 던진 말도 같이 떠올랐다. 그 아이 당신 아이예요? 직원은 다시 말했다. 아이 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직원의 목소리가 숨을 고르는 소리와 섞여 조용히 흘러들었다. 성우에게 우리 지호 부탁해. 페이지를 넘기는 듯한 정적이 귀 안에서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성우는 숨을 뱉지도 못했다. 한참 동안 그 목소리를 듣고만 있었다. 알바생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회장님, 그 아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성우는 울리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한 채 조용히 말했다. 어디입니까? 전화기 너머 편의점 형광등의 잔향이 희미하게 흘러들었다. 오늘 알아낸 게 너무 많아요. 그 아이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성우는 아주 낮게 말했다.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는 선택이 되었다. 병원 이송 연락을 받은 지는 불과 몇 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성우는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된 죄책감 위를 걷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차에서 내려 병원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바닥에 반짝이는 불빛이 그의 구두 밑에서 넓게 번졌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비에 젖은 옷 위로 스며들며 금방이라도 기침이 날 것 같은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성우는 주먹을 아주 천천히 쥐었다 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걸 감정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2351027 찾아가기. 그 아저씨 착한 분이야. 쪽지의 문장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다. 그 아저씨는 착한 분이야. 그 말이 마치 자신이 아닐 것 같은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다가왔다. 혹시 119로 이송된 아이 보호자분이세요? 그는 대답하기까지 짧은 숨을 하나 삼켜야 했다. 일단은 그렇다고 해두죠. 간호사는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열이 39.8도까지 올라갔고 탈수도 심해요. 아마도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고 지금은 수액 맞고 누워 있어요. 성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의식은요?
잠깐 떴는데 다시 자요. 기력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간호사는 그의 표정을 잠시 살폈다. 보호자의 감정선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아이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 질문은 마치 손끝으로 그의 과거를 슬쩍 건드리는 듯한 울컥한 느낌을 주었다. 성우는 잠시 입술 안쪽을 깨물었다. 얼마나 아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누구라도 곁에 있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말이 성우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간호사가 앞으로 걸음을 옮겼고 그는 뒤를 따라 천천히 병실로 향했다. 복도 끝 회색 문, 플라스틱 컵에 담긴 물과 쓰다 만 차트가 옆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간호사가 문을 살짝 열었다. 아이는 저 안에 있어요. 잠깐 보고 가세요. 성우는 문을 잡고 천천히 열었다. 작은 병실이었다. 소아병동 특유의 파스텔 톤 벽과 작은 침대. 침대 옆에는 약한 스탠드 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지호는 그 작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담요는 헐겁게 목 아래까지 덮여 있었고 얇아진 팔 위로 수액 라인이 연결돼 있었다. 얼굴은 차갑게 굳은 듯 보였고 입술은 물기를 잃어 조금 하얗게 갈라져 있었다. 성우는 발걸음을 멈춘 채 둘 사이 거리를 한참 동안 좁히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왜 이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을까? 도시의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연설할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작고 말라붙은 한 아이를 마주하는 게 왜 이렇게 두려운 일처럼 다가오는 걸까? 지호의 머리맡에 놓인 작은 종이컵. 반은 마셨고 반은 남아 있었다. 누군가 지호에게 물을 먹이려 했지만 아이의 입술은 금방 지쳐버린 듯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침대 앞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지호의 호흡이 아주 약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다. 성우는 침대 옆 의자에 살며시 앉았다. 의자 다리에서 작은 마찰음이 들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호의 손등은 차갑고 마른 느낌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마치 오래된 상처처럼 굴곡져 있었다. 성우는 그 손을 찌르듯 바라봤다. 작은 손, 비에 젖었던 그 손, 그리고 그 손이 차창에 닿으며 남기던 흔적. 그 흔적이 아직도 차 유리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는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간호사가 말했다. 혹시 아이와 무슨 관계세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말했다. 그걸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그를 보았다. 그의 표정에서 말하지 않은 수많은 문장들을 읽으려는 듯했다. 아이에게 누군가 남긴 쪽지가 있었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들고 왔다. 이거요. 종이는 바싹 마른 상태였지만 구김과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성우는 그 종이를 받아 눈앞으로 가져갔다. 2351-027 찾아가기. 그 아저씨 착한 분이야. 아프면 꼭 가. 그리고 맨 아래. 지호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는 숨을 멈춘 채 느리게 종이를 내려놓았다. 병실 내부가 순간 완전히 조용해졌다. 그리고 지호가 조금 몸을 움직였다. 기척이 아주 살짝 났다. 지호의 눈꺼풀이 무겁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눈이 반쯤 떠졌다. 성우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다. 지호가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아저씨, 그 목소리는 기침과 열에 섞인 목소리라 형체 없이 떨렸지만 그 안엔 정확한 감정이 들어 있었다. 지호는 성우를 알아봤다. 차에 있던 성우는 말을 잃었다. 응. 지호의 눈이 성우의 얼굴을 따라 움직였다. 아이의 눈동자 안엔 희미한 빛이 있었다. 희망인지 기억인지 사람으로부터 버려지지 않길 바라는 아주 작은 기도인지 지호가 조금 더 입술을 열었다. 엄마가 성우의 심장이 크게 울렸다. 엄마가 그 아저씨 착한 사람 찾으라고 했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주저하는 아이의 속삭임 같았다. 엄마가 그 아저씨 냄새 기억하라고 했어. 성우는 숨을 들이쉬지도 내쉬지도 못했다. 그때 지호의 손이 담요 위에서 천천히 움직여 성우 쪽으로 향했다. 말라붙고 작은 손이 떨리는 움직임으로 성우의 손등에 닿았다. 그리고 이 말을 했다. 아저씨 냄새, 엄마 냄새랑 같아요. 그 한마디는 이 병실의 공기를 찢어내듯 울렸다. 성우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처럼 가슴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성우는 알았다. 오늘부터 모두가 도망쳐온 진실이 드디어 문을 박차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가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 그 순간 성우의 숨이 뚝 끊겼다. 병실 안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궜다. 정말 오래된 그러나 단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문이 드디어 열린 순간이었다. 마치 여러 해 동안 깊은 흙 아래 묻어두었던 상자가 갑자기 세게 뒤틀려 열리는 소리처럼 가슴속에서 묘한 금이 났다. 지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힘이 빠져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이 스르르 감겼다. 간호사가 다가와 지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괜찮아요. 잠든 거예요. 열이 높아서 금방 기운이 빠질 수 있어요. 성우는 간호사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 안에서 의미를 제대로 건져 올리지 못했다. 오로지 한 문장만 머릿속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 그는 자신의 목에서 나오는 숨소리가 이상하게 버거워지는 걸 느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이 어머니를 아세요? 그 질문은 쿵 하고 복도 바닥을 밟는 소리처럼 깊고 무겁게 떨어졌다. 성우는 머리를 숙였다. 아는 사이였습니다. 간호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 말 안에 서로의 과거를 설명하는 모든 단서가 이미 들어있다는 걸 알아버린 듯한 눈빛이었다. 성우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지호의 침대 옆 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러나 아이가 곁에서 잠들어 있음에도 그의 손은 아이의 담요를 고쳐주는 대신 자기 무릎 위에서만 굳게 얹혀 있었다. 그는 손끝을 조금 떨며 속으로 물었다. 은희, 왜 이 아이를 나에게 보냈어? 말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질문이 계속 올라왔다. 간호사가 조용히 물컵을 가져와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두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그 말 뒤에 병실 문이 닫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 안에 오래 머물렀다.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비에 젖은 아이 얼굴, 창문 너머에서 떨리던 작은 손, 편의점에서 중얼거리던 번호, 쪽지에 남겨진 글씨, 그리고 엄마 냄새, 모든 장면이 하나의 문처럼 이어져 서서히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을까. 실내등 불빛이 조금씩 흔들리는 듯 보였고 지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작은 숨을 내쉬며 자기 얼굴을 살짝 만져보았다.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의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파도처럼 작게 이어졌다. 그는 복도의 소파 중 하나에 앉았다. 소파는 딱딱했고 병원 공기는 건조했다. 눈을 감을까 말까 고민하던 순간 누군가 그를 향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낯선 여자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 죄송합니다. 혹시 윤성우 회장님 맞으시죠?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여자 간호사는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말을 이어갔다. 이 아이, 지호라고 하던데 의식이 잠깐 깨어 있을 때 계속 아저씨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저씨가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말은 그의 가슴에 조용히 박혔다. 그리고 여자 간호사는 지호의 침대 발치에서 가져온 듯 작은 물건을 내밀었다. 아이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것은 가죽줄이 낡아해진 작은 펜던트 목걸이였다. 가운데에는 금빛이 바랜 작은 원형 메달, 손톱만 한 크기였다. 빛은 거의 사라졌지만 본래 형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성우는 그 목걸이를 순간 알아보았다. 이건 여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가 꽤 오래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줄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는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펜던트는 가벼웠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가벼운 물건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법이었다. 그는 이 목걸이를 본 적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 은희가. 그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늘 차고 다니던 여자 간호사는 그의 표정에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을 읽은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으로 걸어갔다. 간호사는 그를 막지 않았다. 문을 다시 열자 지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숨이 담요 아래에서 오르내렸다. 성우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지호의 머리맡에 그 목걸이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지호의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다. 잠결에 뭔가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허공을 스쳤다. 성우는 그 작은 손을 자기도 모르게 가볍게 붙잡았다. 지호의 손은 차갑고 가벼웠고 어딘가 외롭게 떨렸다. 그리고 성우의 목에서 마침내 조용히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너 정말 내가 모르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혼자 버티고 있었구나. 지호는 깊은 잠에 빠져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성우는 깨달았다. 이 아이가 어디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건지를. 그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턱을 떨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병실 스탠드 등 아래에서 이 한 문장을 혼자만의 목소리로 아주 천천히 내뱉었다. 은희야, 너는 왜 이 아이를 나한테 맡기고 갔니? 그 말은 비에 젖은 마음을 다시 한번 적시는 것처럼 조용하고 길게 남았다. 병실의 공기는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지호의 손이 그의 손 위에서 아주 미약하게 한번 움찔거렸다. 마치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아주 작은 대답처럼. 밤새 병실 불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스탠드 등을 낮춰도 조명 아래 남아있는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지호의 숨소리는 조금 전보다 안정되어 있었지만 그 안정감이란 것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평형 같았다. 성우는 의자에 기대 앉아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한 채 밤을 넘겼다. 휴대전화는 몇 번 울렸다가 진동만 남긴 채 다시 조용해졌다. 알림창에는 같은 이름이 계속 떠 있었다. 지혜. 그는 끝내 받지 않았다. 지금 그와 똑바로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새벽이 깊어갈 즈음 복도 끝에서 구두 굽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가볍지 않은,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은 애매한 힘이 실린 걸음.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여기 소아병동 306호 맞나요? 익숙한 목소리.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문가에 서 있는 지혜가 보였다.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메이크업도 지워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밤새 울다 나온 사람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성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혜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 전화 안 받길래 어제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 확인해 봤어요. 그녀는 병실 안을 한번 훑어봤다. 작은 침대, 붙어 있는 수액,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남자. 마지막으로 지호의 얼굴 위에서 시선이 멈췄다. 저 아이가. 지혜의 목이 잠시 막혔다. 지호. 성우가 말했다. 이름이 지호래. 지혜는 그 이름을 한 번 따라 되뇌었다. 지호. 이름은 생각보다 쉽게 입에 붙었다. 그래서 더 불편했다. 그녀는 침대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문가 근처에서 걸음을 멈췄다. 얼굴. 장래. 첫 마디가 그거였다. 책임을 묻는 말도 아니고 욕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말하는 한 줄. 얼마나? 지혜가 조용히 물었다. 얼마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저 아이는. 성우는 대답 대신 지호의 목 옆에 놓인 펜던트를 가볍게 건드렸다. 목걸이 봤어? 지혜의 시선이 그쪽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낡은 가죽줄, 금빛이 거의 지워진 동그란 메달. 한눈에도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지혜는 그걸 보는 순간 낯선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어딘가 기시감 같은 것이 있었다. 이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봤어. 예전에. 지혜는 눈썹을 찌푸렸다. 언제? 그는 한참 동안 답을 하지 않았다. 병실 안에 기계음과 숨소리만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은희. 마지막 장례식장. 그때 이거 차고 있었지. 지혜의 얼굴에서 순간 피가 가셨다. 그 여자. 입 밖으로 나온 두 글자는 이미 오래전에 머릿속에서 수십 번 반복해 본 단어였다. 그러나 아직도 입에 올리기 싫은 이름이었다. 그 사람. 목에 늘 걸고 다니던 거. 지혜의 시선이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그럼 저 아이는, 그녀는 한 번 눈을 감고 다시 떴다. 그 여자 아이네요. 확정형 문장이었다. 성우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 묵묵한 태도가 대답보다 더 선명하게 진실을 말했다. 잠시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흘렀다. 지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지혜가 먼저 움직였다. 문에서 한 걸음 물러나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침대 바로 옆까지 오지는 않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멈췄다. 가까이 가도 돼? 그녀가 물었다. 성우는 그 질문에서 이미 그녀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알아챘다. 응. 지혜는 조심스럽게 침대 발치 쪽으로 섰다. 지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마에 난 작은 상처 하나를 발견했다. 이건 아마 거리에 있을 때 몇 번 다친 모양이야. 지혜는 아이의 손을 보았다. 마른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아이 손이라기엔 너무 거친 손. 저 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민지 어릴 때 손이랑 다르네. 성우는 민지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다. 지혜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민지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요? 그 질문은 지금 이 병실에 있는 어떤 의학적 설명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다. 아직 성우가 답을 찾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생각 못 해봤어. 지혜가 피식 웃었다. 그래요. 당신 늘 그래요. 일 터지면 일단 눈앞 것만 보고. 그 말은 원망이라기보다 오랜 관찰에서 나온 진단처럼 들렸다. 그 여자, 은희 얘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본 적 있어요. 우리.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다. 아니요. 당신은 늘 지나간 일이라고만 했죠. 나한테는 지나간 일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 사람 옆에 있었던 시간, 아이 얘기를 들었을 시간, 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혜는 가슴께를 한 손으로 눌렀다. 결과만 이렇게 눈앞에 튀어나왔네요. 성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지혜 씨, 그 한 번의 호칭에 몇 년치 피로가 실려 있었다. 그때 말 못했던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겹쳐 보일까봐. 뭐가? 너랑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얘기하면서 나한테 남기고 간 말이 자꾸 너랑 섞여 보여서. 지혜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었는데? 당신이 이 아이 냄새 기억해줘요. 그 말이었어. 지혜의 얼굴이 굳었다. 그 마지막 말 때문에 내가. 그는 말끝을 흐렸다.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모른 척하긴 힘들겠구나. 그 생각은 했어.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요? 그 생각 한번 해놓고 그 뒤로는 다 잊은 척하면서 나랑 결혼까지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갔다. 성우 씨,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어요. 우리 결혼 전에 나 어디선가 누군가의 아이를 남겨놓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어야죠. 성우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돌릴 수 없는 과거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었다. 알아요. 지혜는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말했으면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 말이 숨처럼 뱉어졌다. 나 그런 사람과 가정을 꾸밀 자신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근데 당신 알고도 말 안 했잖아요. 그게 나를 사랑해서였는지 아니면 나를 선택한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였는지. 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지금은 어느 쪽도 고마운 마음이 안 들어요. 병실 안공기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다. 성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지혜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호의 얼굴을 한 번, 목걸이를 한 번, 그리고 성우를 한 번 차례로 바라봤다.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마음속에서 이미 답 내렸죠? 성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혜의 질문은 정확했다. 그래. 그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지는 않았지만 안쪽 어딘가가 조금씩 찍혀나가는 소리가 났다. 버릴 수는 없겠더라. 지혜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다. 그 말은 그 아이를 데리고 오겠다는 뜻이죠. 언젠가는, 언젠가가 아니라. 지혜가 끊었다. 결국은 우리 집에 데리고 오겠다는 뜻이죠. 성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 아이가 어디로든 다시 내쫓기는 꼴은 못 보겠어. 그 말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지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듯 입술을 떨었다. 알았어요.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여기서부터 각자 선택하는 거네요. 성우가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각자? 당신은 그 아이. 지혜가 말했다. 나는 우리 민지. 민지 이름이 나오는 순간 둘 사이 공기가 더 심하게 흔들렸다. 내가 이런 말하면 당신이나 남들은 나보고 잔인하다고 하겠죠. 지혜는 눈을 감았다. 근데 나는 그 아이가 미운 게 아니에요. 미운 건 그녀가 눈을 떴다. 나한테 한 번도 제대로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던 당신이에요. 그 말은 둘 사이에서 오랫동안 돌아다니던 문장 같았다. 처음엔 모른 척 결혼하라고 나한테 강요했고, 그 다음엔 아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했고, 이제 와서는 지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자기 죄책감을 덜겠다고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겠대요. 그녀는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성우 씨,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 당신이 아버지 노릇하는 걸 막고 싶진 않아요. 그건 당신 인생이고 당신 죄책감이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니까. 그녀는 반지를 꼭 쥐었다. 근데 그 선택 안에 우리가 같이 있어야 할 이유는 이제 못 찾겠어요. 성우의 눈빛이 잠시 크게 흔들렸다. 지혜 씨, 그 말은 당신이 저 아이를 향해 가는 길에 내가 계속 서 있으라는 말은 하지 마요. 나는 그 길 옆에서 계속 넘어져 있을 자신이 없어요. 지혜는 천천히 손을 펴 반지를 손가락이 아닌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내려두었다. 지호의 목걸이와 지혜의 반지가 같은 조명 아래 나란히 놓였다. 나는 내 쪽에서 정리할게요. 이혼 서류 내가 준비할 테니까 당신이 도장 찍든 말든 그때 가서 얘기해요. 성우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숨이 막혔다. 지혜 씨, 그녀는 눈가를 훔치며 웃었다. 웃기죠? 내가 그 여자보다 먼저 당신이랑 결혼했고 민지 키우면서 당신 인생 같이 살았는데 결국 당신이 지키겠다고 마음먹은 건
나도 민지도 아니고. 그녀는 침대 위 아이를 바라봤다. 한 번도 우리 식탁에 앉아본 적 없는 저 아이네요. 목소리는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을 법했지만 이상하게도 거기엔 그런 감정보다 피로와 체념이 더 많이 실려 있었다. 그래도 이해는 해요. 지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이 자기가 버린 것 앞에서 끝까지 눈 돌리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든 일이니까. 그녀는 문 쪽으로 돌아섰다. 나는 조금 먼저 나갈게요. 문을 열기 직전 그녀가 한 번 더 돌아봤다. 지호한테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나중에 내 얘기는 하지 말아요. 어떤 아줌마가 있었다. 그 정도면 돼요. 그 말만 남기고 지혜는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들렸다. 문이 닫히고 난 뒤 병실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천천히 열렸다. 지혜가 문간에 서 있었다. 아직 가지 않았다. 그러나 돌아온 것도 아니었다. 지혜는 눈가를 한번 훔치고 조용히 말했다. 하나만 말하고 갈게요. 성우는 고개를 들었다. 지혜는 문턱을 붙잡고 서 있었다. 그 문턱이 마치 둘 사이 경계 같았다. 저 아이. 지혜가 숨을 고르듯 말을 이어갔다. 저 아이는 이제 당신 책임이에요. 말투는 단호했지만 목소리 어디엔가 지친 숨이 묻어 있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살든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라면 당신이 끝까지 책임져야죠.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혜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선택 안에 내가 있을 이유는 못 찾겠어요. 지혜는 잠시 시선을 떨구고 다시 성우를 바라봤다. 지호한테 미움은 없어요. 아이가 무슨 죄겠어요. 근데 지혜의 목이 잠깐 떨렸다. 당신이 그 아이 옆에 서 있는 순간 나는 그 옆에 설 수 없어요. 그 말은 서로를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문장이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탁자 위 반지를 보았다. 이건 여기 두고 갈게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민지한텐 내가 잘 얘기할게요. 이는 지혜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이자 더 이상 지호 문제에 단 한 발자국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문이 닫혔다. 그 문은 이번엔 천천히 닫혔지만 닫히는 동안 내내 병실 전체 공기가 식어가는 듯했다. 병실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자고 있는 아이와 어디에도 이제 똑바로 서 있을 곳이 없는 남자. 성우는 탁자 위에 놓인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손을 뻗어들었다. 그 반지는 방금 전까지 지혜의 손가락에 있었던 것. 이제는 차가운 나무 탁자 위에서 빛을 잃고 있었다. 반지 안쪽에는 작게 새겨진 글자가 있었다. 지혜에게 성우가. 그는 몇 초 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하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마지막까지 제대로 지킨 사람은 없었구나. 누구의 편도 아닌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오래 떠다녔다. 지호의 손이 잠결에 또 한 번 움직였다. 이번에는 담요 위를 더듬다가 머리만 목걸이 쪽으로 천천히 향했다. 성우는 그 손이 목걸이 줄을 잡는 것을 지켜보았다. 낡고 얇고 끊어지기 직전인 줄. 그 줄 하나에 지호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자신이 선택해야 할 남은 시간이 모두 걸려 있다는 걸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았다. 지호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엔 거의 멈춘 듯한 기척만 남았다. 병원 특유의 환기구 소리가 머리 위에서 낮게 울리고 있었다. 성우는 지혜가 떠나며 남긴 반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가볍게 손가락 위에서 굴려보니 금속 특유의 차가움이 이상하게 손끝에 오래 남았다. 그는 반지를 손바닥에 쥐었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을 만큼 조용히 두었지만 그 작은 동작마저 무언가를 끝내는 의식처럼 느껴졌다. 지호가 다시 깬 건 출근 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문 밖에서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바퀴 굴러가는 카트를 밀며 지나갈 때마다 말린 천의 마찰음이 병실 안까지 울렸다. 지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침대 머리 부분이 살짝 흔들렸다. 성우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일어났구나. 지호는 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무척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그저 안도의 표정이었다. 아저씨. 지호의 목소리는 약했고 기침이 몇 번 더 따라왔다. 어지러워? 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성우는 물컵을 들어 늦은 새벽 복도에서 받은 미지근한 물을 조심스럽게 지호 입가로 가져갔다. 천천히 마셔. 지호는 작은 새처럼 조심스럽게 물을 훔쳤다. 입술이 촉촉해질 만큼만 마시고 손을 떨며 컵을 다시 내려놓았다. 사람이. 지호가 숨을 들이켰다. 원래 이렇게 따뜻한가요? 성우는 잠시 멈췄다. 그 말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질문 같아서 그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럴 때도 있지. 지호는 그 대답을 듣고 아주 천천히 눈동자를 올렸다. 엄마가 늘 그러라 그랬어요. 사람은 따뜻한 데로 가야 한대요. 성우의 심장이 작게 내려앉았다. 그래서 아저씨한테 왔어? 그의 목소리는 아이보다 더 작은 기척으로 나왔다. 지호는 의미를 가늠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랬어요. 지호야, 따뜻한 냄새 나는 사람한테 가라. 성우의 손이 지호의 담요 가장자리를 붙잡고 살짝 흔들렸다.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냄새. 아저씨랑 같다고. 성우는 눈을 감았다. 숨을 내쉬는데 평소보다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병실 문이 두드려지고 의사가 들어왔다. 중년 남자로 책임감과 피로가 함께 묻어있는 얼굴이었다. 보호자분, 잠시 이야기 가능하실까요?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끝 응급등 아래에 섰다. 의사는 차트와 몇 장의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아이 상태는 몸 상태에 비해 정말 잘 버티고 있는 편입니다. 성우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요. 의사가 말을 이어갔다. 이 아이는 누군가가 곁에서 계속 치료를 도와줘야 합니다. 계속이요? 네. 성장기인데 제대로 돌봄받지 못했고 면역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추가 검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의사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성우에게 건넸다.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당분간 필요한 검사와 치료에 동의하셔야 해요. 성우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보고 있었다.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의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는 의미. 아이가 보호자가 아무도 없다면서요. 의사가 덧붙였다. 보육원으로 보내는 건 의사가 담담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이 상태를 볼 때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성우는 그 대답을 들으며 작은 숨을 삼켰다. 내가 하면 되겠죠.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한마디는 지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망쳐왔던 사람, 즉 성우에게 하는 말 같았다. 성우가 병실로 돌아오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회사 전무의 번호였다. 회장님, 지금 언론 쪽에서 연락이 와 있는데. 그는 문자를 보고 머리가 순간 멍해졌다. 언론? 무슨 언론? 메시지가 이어졌다. 어젯밤 병원에서 지호라는 아이와 함께 계신 장면이 누군가 SNS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전무의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계신 부분 때문에 입양설, 혼외자설 등 규정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성우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다봤다. 사진이 하나 도착해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잠든 지호 옆에 앉아 있었다. 손등에 아이의 작은 손이 얹혀 있는 모습. 얼굴은 환한 조명 아래 낯설 만큼 부드러웠다. 댓글들이 따라붙었다. 저 아이 누구? 회장님 숨겨둔 자식 아님? 저 목걸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입양하나? 저 아저씨 냄새 같다는 말 들었대. 세상은 어디서도 숨을 곳이 없었다. 전화 한 통이 더 왔다. 이번엔 딸 민지였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학교 애들이 사진 보여줬어. 성우는 병실 벽에 손을 짚었다. 몸 전체가 잠시 흔들렸다. 아빠, 그 아이 누구야? 민지의 말에는 질투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해와 두려움이 섞인 아이의 감정 그대로였다.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아빠 혼자 애기 데려다 키웠다고. 민지는 숨을 들이켰다. 엄마, 집에 없는데 왜 아빠가 다른 애 데리고 있어? 그 한마디는 지혜의 말보다 훨씬 더 깊은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다. 민지야, 그건. 그는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호 침대에서 기침 소리가 났다. 민지가 들었다. 누구 있어?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지는 울먹이면서 말했다. 아빠, 나 무서워. 우리 집, 왜 이래? 그 말이 전화기 너머에서 오래 머물렀다. 성우는 결국 입술을 떨며 말했다. 민지야, 미안하다.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통화 종료음이 울리는 동안 성우는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때 지호가 갑자기 작게 몸을 뒤척였다. 아저씨, 아이가 낮게 속삭였다. 꿈에서 막 빠져나온 목소리였다. 가지마. 그 한마디는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성우는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지호야. 지호의 손이 그의 손을 찾더니 가볍게 쥐었다. 나 안 버릴 거죠? 그 순간 세상도 회사도 지혜도 민지도 모든 현실이 잠시 멀어졌다. 아이의 묻는 말만 가슴 깊숙이 닿았다. 성우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침내 단단하게 말할 수 있었다. 안 버린다. 지호의 눈이 그 말 위에서 아주 천천히 떨렸다. 진짜요. 그래. 왜요? 성우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왜냐면 내가 나한테 와줬으니까. 지호는 눈을 감은 채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작은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 게 보였다. 그리고 성우는 지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한 문장을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의 크기로 중얼거렸다. 도망 안 갈게.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 같았다. 병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호텔 회의실. 임시 이사회가 열렸다. 테이블 위 커피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SNS에 이미 사진이 퍼졌고 아이 신상, 혼외자설, 입양설이 뒤섞여 떠돕니다. 기자들도 병원 앞에 와 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다. 입양이라고 정리하시죠. 불우한 아이를 돌보는 회장님. 이 정도 이미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의사가 곧바로 붙였다. 출산율 떨어지는 시대에 아동보호 후원, 입양, 이런 키워드 좋습니다. 공식 입장문만 깔끔하게 내면 오히려 플러스예요. 시선들이 테이블 끝 성우에게로 쏠렸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내가 입양한다 하면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전무가 급히 맞섰다. 회장님,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는 단어를 한번 굴려보듯 중얼거렸다. 회사 이미지, 주가, 투자자. 모두가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성우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다시 들었다. 나는 이번만큼은 이미지보다 사실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공기가 살짝 얼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 아이와의 관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전무가 바로 손사래를 쳤다. 회장님, 그건 곤란합니다. 혼외자 인정이라는 건. 그럼 이렇게 하죠. 성우가 말을 잘랐다. 이사회에서 날 평가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가족 같은 회사라 말해왔는데 제가 제 가족 책임지겠다는 순간 회사 이미지부터 걱정하신다면 누군가 낮게 기침을 했다. 제 아이한테만은 거짓된 이름을 붙이고 싶진 않습니다. 입양이라는 말 뒤에 숨고 선행이라는 포장으로 감추는 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전무가 마지막으로 붙들었다. 그렇게 나오시면 사임 권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나 안 버릴 거죠? 엄마가 아빠한테 가라고 했어. 민지의 얼굴도 겹쳐졌다. 그래도 말하겠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도망 안 가겠습니다. 회의실은 철저히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어떤 결론을 품고 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즉석으로 마련된 작은 회견장. 플래시가 쉼없이 터졌다. 준비된 공식 멘트는 깔끔했지만 비어 있었다. 성우는 단상에 서서 종이를 접어 내려놓았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예.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저 아이는 제 아이가 맞습니다. 순간 공기가 터졌다. 언제부터 혼외자 맞습니까? 입양이 아니라 혈연이라는.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맞습니다. 혈연 관계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일과 성과에 가려서 제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가다듬어졌다. 지금 와서 입양이라고 포장하고 버려진 아이에게 선행 베푸는 사람인 척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아이는 늦었지만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입니다. 재벌 회장이기 전에 그냥
그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이제야 하려 합니다. 회사 거취는 어떻게 사임하십니까? 가정은요? 마지막 질문 앞에서 그가 미간을 좁혔다. 가정은 지키지 못한 만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 온갖 단어 위를 지나 마지막에 하나만 남겼다. 지키지 못한 사람. 학교 근처 작은 카페. 민지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민지야. 성우가 다가와 앉았다. 뉴스 봤지? 민지는 한참 동안 종이컵 뚜껑만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말했다. 아빠가 처음으로 나한테 먼저 말했어도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겠지. 근데 지금은 민지가 숨을 골랐다. 속상한 거랑 창피한 거랑 무서운 게 다 섞여 있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만 혼자 마지막까지 속았네. 눈물이 다시 맺혔다. 나 진짜 바보된 기분이에요. 성우는 변명 대신 끄덕이듯 고개를 숙였다. 맞다. 내가 제일 마지막까지 속은 거 맞다. 아빠가 그렇게 만들었다. 민지가 그를 봤다. 그 아이. 지호 맞죠? 응. 지호. 정말 아빠 아이예요? 응. 정말 내 아이야. 잠시 음악 소리만 흘렀다. 나한텐요? 민지가 물었다. 나한텐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질문에 숨이 걸렸다. 지호 옆에 서겠다는 생각은 했어. 그렇다고 내 옆에서 사라지겠다는 말은 아니다. 민지가 바로 받아쳤다. 둘 다 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도 제대로 안 하다가 말이 정확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다. 그냥 시간 좀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싶다. 민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가 웃음 같은 걸 한 번 흘렸다. 나도 아빠 닮았나 봐요. 어디가? 도망가고 싶은 건 똑같은데 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 거요. 민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지호 한번 보고 싶어요. 괜찮겠니? 몰라요. 화날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안 보면 더 미워질 것 같아요. 아빠가 처음으로 도망 안 가겠다는 거면 민지는 숨을 한 번 삼켰다. 나도 한 번쯤은 그 옆에 서볼래요. 그 말은 어른이 하는 어느 말보다 조용히 깊게 박혔다. 며칠 뒤 병실 문 앞에서 민지는 손에 식은땀이 날 만큼 손잡이를 붙들었다. 문이 열리자 지호가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지호의 시선이 민지에게 옮겨졌다. 누구야? 민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나도 아저씨한테 끌려온 사람이야. 지호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눈을 깜빡였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지호야, 인사해. 민지야. 지호의 입이 동그랗게 벌어졌다. 누나? 민지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누나. 침대 옆에 서서 말했다. 근데 너가 나보다 훨씬 많이 고생한 얼굴이네. 지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그랬어. 힘들면 웃으라고. 민지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다. 우리 엄마도 비슷한 말 했어. 정말? 응. 힘들 때일수록 사람 옆에 섰을 때 그 사람 냄새 잘 맡으라고. 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냄새? 민지는 잠시 멈췄다가 시선을 성우 쪽으로 옮겼다. 엄마가 그랬어. 곁에 서면 버릴 사람인지 지킬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냄새에서 난다고. 지호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아저씨 냄새는? 민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살짝 웃었다. 짜증날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은데 그녀는 아빠 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 그래도 버리지는 않을 사람 냄새. 성우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다. 지호가 안심한 듯 웃었다. 그럼 나 잘 맡았구나. 엄마가 보내준 냄새가 맞았나 봐. 창밖 하늘은 완전히 맑지는 않았지만 비 오기 전보다 조금 옅어져 있었다. 세 사람은 어색하지만 분명히 한자리에 서 있었다. 누가 누구를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고 완벽한 가족도 아니었다. 다만 도망치지 않겠다고 각자 한 번쯤은 마음먹은 사람들. 성우는 아이들 옆에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배고프지 않냐? 지호가 눈을 반짝였다. 컵라면. 민지가 웃었다. 야, 병원에서 첫 마디가 그거냐? 지호가 머쓱하게 웃었다. 그럼 죽? 민지가 어깨를 으쓱했다. 좋아. 오늘은 죽. 퇴원하면 라면은 내가 끓여줄게. 지호는 그 말에 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누나라면. 응, 누나라면. 성우가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같이 먹자. 그 말은 단순히 오늘 메뉴를 말하는 문장이 아니라 앞으로 나눌 시간에 대한 약속처럼 들렸다. 불 꺼지기 전 지호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잠결에 중얼거렸다. 아저씨 냄새.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민지가 물었다. 어떤 냄새인데? 지호는 눈을 감은 채 웃었다. 안 버리는 냄새. 그 말이 병실 천장에 한 번 닿았다가 조용히 내려와 세 사람 머리 위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